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10월에 어느 멋진 날을. 자, 이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노래를 실감나게 부를 날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 잘하기로 소문났지만 사실 들어봐도 별 볼 일 없는 염소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뉴저지의 냥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냥입니다. 커네티컷의 백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백곰입니다. 자, 오늘 뉴저지 냥이님 가을 장면이 아주 물씬 풍기는 그런 단풍나무 앞에서 서 있었는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우리 고양이 남편하고 같이 시카고에 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북쪽이라서 그런지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그리고 미시간 호수를 봤거든요. 그전에는 보통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미시간 호수를 봤는데 요번에는 그 위에 가니까 그 포트 셰리단이라는 그런 군부대를 이제 아마 그 공원으로 바꿔 가지고 민간인들 일반 사람들한테 오픈한 그런 공원이 있는데 바로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네, 단풍 색깔이 저렇게 예뻐요. 네.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비밀이죠? 네, 네,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죄송합니다. 백곰님, 커네티컷 어떻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많이 쌀쌀해졌어요. 근데 요번 주말에는 그래도 좀 온도가 올라가서 한 70도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 예, 여기도 지금 아주 맑고 하늘은 정말 푸르고 아침 저녁에 약간 쌀쌀한 그런 날씨가 여기 노스캐나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요. 80도까지 다시 올라간대요. 예, 그런 얘기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주말에 온도가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간추린 미국 정치 소식. 말만 간추린 게 아니라 진짜 간추렸습니다. 짧게. 미 하원 의장 선출 문제 계속 난항을 겪다가 오늘 결국 선출이 됐습니다. 루이지아나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이 220표를 얻어서 연방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자, 루이지애나의 마이크 존슨은 전혀 뜻밖의 인물이에요. 뭐 당내에서 서열도 높지 않은데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원 의장 선출 문제가 너무 오래 질질 시간을 끌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다 표를 그냥 던져줬다. 뭐 이런 식으로 exhausted elec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마이크 존슨도 역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라고 주장하고 선거 결과를 의회에서 certified 인증해야 되는데 그거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우 보수인지 알 수 있겠죠. 하여튼 11월 17일 날 한시적으로 승인이 됐던 연방 재정 버짓이 이제 다시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이제 이 새로운 이 강성 하원 의장과 또 상원 또 바이든 정부 이 셋이서 어떻게 11월 17일 연방 예산에 대해서 공방 요구할지 우려 반 기대 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정치 소식입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뭐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해답은 없고 사망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팍스뉴스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레바논 출신의 하마스 지지자가 멕시코 미국 국경을 통해 가지고 잠입하려고 한다. 막 이런 뉴스를 팍스에서 계속 크게 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 매거진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러는 걸 하느냐. 꼭 911 때도 모든 중동 사람들이 다 테러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면서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 유색인종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서 이 중동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인종적인 차별을 받고 위험에 빠지는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뉴스들은 가짜 뉴스, 이 극우 성향의 미국 보도 매체의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뭐 약간의 어떤 얘기를 하자고 준비를 했지만 뭐 마음 편하게, 뭐 세상 뭐 정해진 대로 살 필요 있습니까?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기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죠. 자, 국내 뉴스, 한국내 뉴스. 국민의힘에서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면서 혁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 우리가 준비 안 한 얘기죠? 네. 그렇지만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죠. 네. 아니 근데 자, 그분이 무슨 혁신을 하죠? 예, 양희님부터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또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공감이 되는 얘긴데, 그냥 마치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탕평책을 뭔가 이렇게 이 정부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아무런 한마디로 찍소리 안 할 그런 사람을 잘 골라서 데려온 듯한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그분이 이 정권을 위해서 무슨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백곰님. 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이런 분을 영입해가지고 혁신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는 참 잘하고 있다고 봐요. 계속 이런 상태로 내년 총선까지 가줬으면 좋겠어. 나는 단어법인 거죠?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언론에서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언론에서는 다 뭐 천하람 의원이 뭐 인용한 위원장의 제안을 거절하고 뭐 이게 될 거냐,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근데 저는 의견이 달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노래에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방관자면서 뭐 제3자면서,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인용한 교수의 얘기가 뭐 저게 되겠어 이러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우리는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이 윤석열 이 정부를 눌러 이기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의 그런 혁신이 같은 일을 보면서 저거 별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아무리 저게 한계가 있어도 쟤들은 그래도 노력을 하네. 아까 백곰님이 이렇게 반어법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도적인 인사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을 맞아요. 존경하고 순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 한다는 노력 자체, 이거를 우리는 뭐 다른 국민들은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민주당이나 민주계열 사람들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국힘이 완전히 허접할 때 빨간 잠바 입고 나와서 다 이렇게 절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네. 기회를 주실.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호소를 한다니까요, 그게. 이 사실에 대해서 미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효과가 없겠지만 분명히 하겠죠. 얼마나 인유한이란 사람이 연세대 관련돼 있어서 얼마나 그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안 그래도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 미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점수 주고 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포장하고 미화시켜서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아우 대통령 뭐 이 국민의힘 대단하네. 막 이러면서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더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꼼수가 얄밉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 다 동의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냥 랄라룰루 할 단계가 아니라, 아니죠. 저기는 당연히 저렇게 아니죠. 노력을 하는데 비록 그게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아도 그다음에 보이기식인 것 같지만 노력은 노력이라고요. 그러면 민주 계열도 뭔가 그냥 팔짱만 끼고 볼 수가 없어요. 강서구청장에서 이겼다고 해도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심판 때문에 표를 이쪽으로 준 거라고 생각하면 정신 번쩍 들어서 네.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고 우리는 깨끗하고 법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미래에 청사진을 제기하면서 나갈 수 있는가 과연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게 아닐 때는 국힘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야 된다. 난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 미주 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뭐 네, 이상한 거라기보다는 아틀란타에서.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이승만 동상을 제작해서 미주 땅에다가 이렇게 세우자 그랬는데 요 자세한 소식을 우리 뉴저지의 양희님이 한번 전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이런 뉴스가 나와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아틀란타에서 조금 본격적으로 물론 근데 그 기사에 나온 거에 의하면 는 아직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그 모금도 되었고요. 아틀란타 한인회에서 그리고 조지아 이거를 반대하는 그 조지아 평화 포럼에서 이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 기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스만 동상 건립을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이승만이 그 한국의 개신교 보수 교단에서 지지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갑자기 동상 건립이 일어나는 그게 타이밍이 한국에서 그때 뉴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형성됐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뭐 양아들인 뭐 이인수 박사 그리고 뭐 나경원 전 의원 뭐 또 어떤 또 국회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념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뭐 어떤 동기가 왜 지금이냐 뭐 이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지가 70년이 됐대요, 올해가.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이런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이 돼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되게 또 이렇게 발전시켰다 이런 데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명분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요번에 사실 저는 인하대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건지 저는 몰랐어요. 아셨어요, 혹시? 뭐 저는 알고 한진그룹, 계시나요? 예, 한진그룹 네. 있죠, 네, 대한항공. 그거는 이후에 한진그룹에서 그것만 인수를 알고 했는데 있죠. 예. 이나의 그 이름 자체가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 뭐 말로는 이러는 거예요. 저기 한국에도 MIT 같은 이런 굉장히 좋은 그 공대를 하나 만들자 막 이런 의도를 갖고 근데 하와이에 계신 많은 그 사탕수수 그 이민 노동자들의 그런 성금으로 모여 있는 돈을 토대로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만약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인하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동상을 세울 게 아니라 그분들을 기리는 걸 세워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인하대에서 이승만 동생이 이미 세워졌대요. 처음에 생긴 게 1979년도에 생겼고, 그리고 나서 5년 있다가 1984년에 학생들에 의해서 철거가 되었고요. 그때 이유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독재와 친일 행적을 문제 삼아서 아마 민주화 시위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막 동상을 박줄로 묶어서 끌어내리고 이런 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승만 동상을 세우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니래.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확정된 건 없다. 우리는 뭐 계획은 있지만 아직 추진된 거 없다. 확정거 없다. 그리고 조용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디 도대체 뭐 어디를 비난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동상 건립하는 거를 그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걸 알고 있냐? 그러면 알고 있대요. 알고 있지만
항상 반대는 있으니까 그래도 건국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을 기리는 게 우리는 필요하다. 정말 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 참 그게 안타까운 좀 일인 것 같아요. 예, 양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커네티컷의 백금님은 왜 이승만 동상 건립을 미주에 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사실은 이승만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국 우리 뭐 분단 조국의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원흉이잖아요, 사실은. 요즘 얘기하는 대표적인 반통일적 인사잖아요. 근데 아무튼 요즘 들어서 이승만 뭐 이렇게 박정희 뭐 이렇게 해외에서 하는 게 요즘 들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꾸준히 이 미주 지역에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극우 보수 세력들, 특히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늘 그 사람들은 그들을 찬양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자유총연맹, 뭐 아시잖아요. 재향군인의 무슨 월남전 찬전 용사회 뭐 이런 거 다. 뭐 심지어는 뭐 민주평통도 다 그쪽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여하튼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그 독립운동에도 무수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그런 역사적 자료들도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재를 계속 강행하다가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굳이 이 시기에 그리고 미주에서 다시 기리고자 하는 것은 의도가 뻔하죠. 우리 모두 미주 한인들이 좋은 뜻으로 잘 살아보자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한편의 생각을 강제로 보이고자 하는 그런 분열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과 좋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미래에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존경하고 본보기로 받아서 나가야 될 그런 인물이라면은 그런 거 하자. 그러면 누가 뭘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고 현재 미주 사회에서는 그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주제 간단하게 접죠. 이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많은 그 토의가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공방이 계속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이 문제 우리 커네티컷의 백검님과 또 전종준 변호사님 이 옛날부터 꽤 오래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정의와 현재 진행되는 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게요.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라는 거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속지주의, 여기서 태어나면은 그 해당 국가에 시민권을 주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한국인,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아버지와 엄마 둘 중에 한 분이 그 아이가 태어날 당시에 한국 국적 보유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시민권자고 엄마는 한국 국적자야. 그러니까 영주권자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1998년 이후 출생자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가 1997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걔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98년도부터 이후부터 태어난 아이한테 해당이 돼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에게는 병역의 의무, 여자에게는 국적만 부여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냐면 여기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민 출산이죠. 이들은 이민 출산자들은 여기에 살려고 온 사람들인데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여기 미국 공직에 출마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내에서 병역 문제도 병역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의 나라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탈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18세가 되기 이전에 그걸 이탈을 하지 못하면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37세까지 국적 이탈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대면은 국적 이탈을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나마 아, 다행인데. 18세 이후에도 이제 신청을 네, 할 수가 예, 있다. 네, 아, 가능해요. 많이, 근데 조금 좋아졌네요, 그럼. 그 전보다는. 예,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너무 이 국적 이탈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저 같아도 영사관까지 2시간 넘는 거리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 서류, 구비 서류 이런 것들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정말이지 그 한국 양식이라 그러나요? 그런 서류 같은 거 보시면 그 질문 문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진짜로. 요번에 그 선천적 복수국적법 요 문제 때문에 영사관에서 일을 보다가 너무나 분통이 터진 어떤 한 분이 글을 올린 게 있죠. 그거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시면 어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그 영사관에 일하시는 직원도 이 국적법이 워낙 복잡하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미국 주소를 써라 이건데 한국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뭐 미국 주소는 뭐 38, 뭐 브로드웨이, 워싱턴 DC 뭐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거를 예. DC 저 워싱턴 시리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그것도 한글로. 그러니까 너무 아직도 이런 글로벌 시대에 굉장히 아직도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올드 패션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먼 길 와가지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이 국적 이탈 문제 때문에 소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까 글을 보니까 이 문제로 하도 고생을 하고 나니까 그걸 지켜보던 그 아들이 마침내 이제 국적 이탈을 하고 나서는 아유, 이제 영사관에 갈 일이 없고 쳐다볼 일도 없어서 시원하다. 그런 얘기를 쓴 게 있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참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나쁜 기억을 만들어주면, 좀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개정되지 않는 한 이건 대물림이에요. 우리의 자식이 지금에 해당되지 않았어. 98년생 이전생이라 근데 그 아이가 결혼해서 한국 국적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또 그 애가 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게 저 자신도 사실은 저는 다행히 아이들이 18세 되기 전에 어떻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일을 다 마쳤어요. 그 저는 다행인데 정말로 우리 풍물패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 같이 풍물 네. 활동하는 그분 아이들이 또 똑같아요. 이거 당했어요. 현재 해군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큰아들은 미국에서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엄청난 문제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서 그 큰아드님은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그 원고로 지금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종준 변호사의 그 유튜브에도 이 아드님이 많이 나왔다고 그 얘기를 아까 오기 전에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자, 지금 뉴저지의 양희님도 비슷한 경우가 있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큰아들 낳았을 때만은 제가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이미 제가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해당이 안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결혼 혼인 신고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영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첫 아이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한국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 해당되는지를 아냐?"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단기로 여행을 가거나 그런 때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하지만 직장을 얻거나 뭐 오랫동안 살려고 해서 한국에 갈 경우 그 거주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등록을 하고 그런 일을 발생했을 때, 그러면 부모님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 그래서 장기 체류는 안 하는 게 좋고, 뭐 예를 그러면은 그 한국 국적을 가지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볼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출생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더 복잡한 거예요.
아예 안 해놓은 거를 다시 새로 다 해서 그리고 나서 뭐 국적 포기를 하든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복잡해요. 바로 그거예요.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게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 신고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도 여기서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한국에 혼인 신고 같은 거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적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호적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부모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돼요. 아이고. 이게 보통 그러니까 무슨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실타래 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예, 예. 이네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이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에 좀 더 하겠지만 지금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발이지 각 지역 한인회들 감투 싸움만 하지 말고 이런 일에 꼭 나서야 돼요, 한인회가. 이게 한인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들의 동포들의 권리를 한국 법무부, 한국 정부에다가 요구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이런 것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우리 동포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풀리지 않은 문제인데 오늘 얘기한 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어떤 계기가 될 때마다 계속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353화 미쿡 정치농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감사하고 들어주신 분들 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